나는 오늘 재벌회장에서 거지가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천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왜 쓰레기통을 뒤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바로 그 미친 늙은이입니다. 72년 동안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제가 낡은 수레를 끌고 새벽 시장을 헤매고 있었죠. 아들 녀석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고작 시장 구석 허름한 식당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뜨거운 국물을 엎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분노가 터져 나오길 기대하면서요. 바닥에 빨간 김치찌개가 흩어지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은 결국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지. 그런데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제 손을 잡고 상처가 있는지 살피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반창고를 붙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도 사람이시니까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녀를 시험하려고 이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고 진짜 시험받고 있던 건 따로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최고층 빌딩의 회장실입니다. 70평이 넘는 공간에 홀로 앉은 도윤은 창밖에 아직 잠들지 않은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그의 손에는 아들 도연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죠.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윤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비서가 건넨 조사 보고서를 펼치자 한 여자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서지은, 34살, 시장 구석 작은 식당의 종업원. 도윤은 보고서를 탁자에 내던지며 중얼거립니다. 돈 없는 집딸이 재벌가 며느리가 되려 한다고? 뻔하지 않나.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향합니다. 명품 정장들 사이에서 한참을 뒤적이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재킷을 꺼냅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주신 옷이었죠. 그 위에 구겨진 모자를 쓰고 거울을 봅니다. 억만장자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폐지 줍는 노인이다. 도윤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경비원의 눈을 피해 몰래 빠져나온 그는 미리 준비해둔 낡은 수레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철제 수레가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덜컹, 덜컹. 그 소리가 묘하게 외로웠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 도윤은 처음으로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손에 비닐장갑조차 끼지 않은 채 더러운 캔을 집어들자 끈적한 액체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참습니다. 이게 그녀가 보는 세상이겠지. 골목을 돌 때마다 만나는 다른 폐지 줍는 노인들이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이 구역에도 나름의 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드디어 순례식당이 보입니다. 낡은 간판, 김이 피어오르는 창문, 그리고 그 안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한 여자의 실루엣. 도윤은 수레를 세우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까? 그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봅니다. 구겨지고 때가 탄 돈. 평소 같으면 만지기도 싫었을 텐데 지금은 이것이 그의 전부인 것처럼 연기해야 했죠. 식당 문을 열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맑은 목소리. 어서 오세요, 어르신.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옵니다. 도윤은 그 미소를 보며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저렇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본 게 얼마만인지.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밥 한 공기면 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합니다. 도윤은 구석자리에 앉아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손님을 대하는 태도, 돈을 받는 모습,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그의 시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돈이 없을 때 드러나는 법이니까. 도윤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시장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찾게 될지 두려웠던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이 내 앞에 놓입니다. 도윤은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손이 떨렸죠. 평생 은수저만 쥐던 손에 나무젓가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반찬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지은이 상 위에 깍두기를 놓으며 말합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일한 흔적이 가득했어요. 갈라진 손톱, 화상 자국, 그리고 굳은 살. 도윤은 그 손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될 사람의 손이 이렇게 거칠다니. 돈 많은 집 아들 만나서 팔자 피려는 게 분명해.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미쉐린 별 3개 식당보다 이 허름한 식당의 국물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아니, 따뜻함을 넘어서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식당 안을 둘러보니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택시기사, 환경미화원, 새벽시장 상인들. 모두가 지은을 아는 듯 친근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지은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아저씨 허리는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다치셨다면서요. 에이, 이 정도야 뭐. 너나 좀 쉬면서 일해라. 도윤은 놀랐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되려는 여자가 이런 사람들과 진심으로 어울린다고? 연기일 수도 있겠죠. 그는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식당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교복은 해졌고 얼굴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지은 누나. 민수야, 무슨 일이야? 지은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달려갑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아침도 못 먹고 왔어요. 지은은 망설임 없이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곧 따뜻한 김밥 2줄과 국물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 아이 손에 쥐어줍니다. 이건 차비야. 엄마 병원에서 이거 먹고 남은 건 엄마 드려. 누나, 돈은 나중에 엄마 나으시면 그때 주면 돼.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종업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저렇게 쉽게 돈을 주는 걸까? 분명 자신의 아들이 재벌가 후계자라는 걸 알고 일부러 선한 척하는 거겠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식당은 더욱 붐비기 시작합니다. 도윤은 구석자리에서 3시간째 앉아 있었어요. 국밥 한 그릇으로 버티기엔 눈치가 보였지만 관찰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 춘자가 다가옵니다. 어르신, 여기 처음 오셨나 봐요? 아, 예. 우리 지은이가 차려주는 밥 맛있죠? 애가 손맛이 좋아요. 춘자는 도윤 옆에 앉아 말을 이어갑니다. 지은이 없으면 우리 식당 못 돌려요. 새벽 4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해요. 부모님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서 그런가 남 아픈 거 너무 잘 알아요. 도윤의 가슴이 묘하게 저려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라니. 그럼 더더욱 재벌가 며느리가 되고 싶었겠죠. 하지만 왜일까요? 그녀의 눈빛에선 욕심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어르신도 폐지 주우시나 봐요. 힘드시죠? 춘자의 말에 도윤은 화들짝 놉니다. 자신이 끌고 온 수레를 보고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아, 먹고 살려면. 여기 자주 오세요. 우리 지은이가 인심도 좋고
밥도 넉넉하게 줄 거예요. 춘자가 자리를 뜨고 도윤은 다시 지은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손님들에게 밥을 퍼주고 그릇을 치우고 바닥을 닦고 그 모든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 일을 평생 해온 사람처럼. 오후 2시 점심 손님들이 빠지자 지은이 도윤에게 다가옵니다. 어르신, 여기 숭늉이에요. 속 든든하게 드시고 가세요.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도윤은 그것을 받아들며 순간 당황합니다. 72년 인생에서 누군가 이렇게 아무 데가 없이 무언가를 건네준 적이 있었던가요? 고맙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떨렸죠. 도윤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더 있다간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식당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지은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햇살처럼 따스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아직 첫날이야. 사람의 본성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법이지.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꺼져가던 난로에 누군가 장작을 넣어준 것처럼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도윤은 다시 순례식당 앞에 섰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확실한 계획이 있었죠. 그녀의 진짜 모습을 끄집어낼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어제와 같은 따뜻한 공기가 그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일부러 굳어 있었어요. 턱을 들고 불만스러운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뭐 드실래요? 지은이 밝게 인사하며 다가옵니다. 도윤은 메뉴판을 거칠게 집어들며 투덜거렸죠. 어제 그 국밥. 근데 제대로 좀 해줘. 지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국밥이 나오자마자 도윤은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고는 즉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불평을 시작했죠. 이게 국이야? 소금물이지. 집에서 개도 안 먹겠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윤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젊은 직장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그녀의 볼이 살짝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죄송해요, 어르신. 입맛에 안 맞으셨나 봐요. 다시 끓여드릴게요. 다시 끓여?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젊은 것이 일을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어떻게 해? 도윤은 일부러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 테이블의 택시기사 아저씨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죠. 어르신, 그만 좀 하세요. 지은이가 얼마나 정성껏 하는데.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젓가락까지 집어들며 더 거칠게 굴었어요. 이 젓가락 좀 봐. 나무에 가시가 일어났잖아. 손님한테 이런 걸 주면 어떡해. 그는 젓가락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나무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져 달그락 소리를 냈죠. 식당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은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떨어진 젓가락을 주우며 말했죠.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새 젓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손을 살짝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어르신, 손에 상처 나셨네요. 잠시만요. 지은이 구급상자를 가져와 도윤의 손가락에 난 작은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줍니다. 도윤은 당황했어요. 분명 자신이 만든 상황인데 왜 이 여자는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걸까요? 어르신,
뭐가 힘드신 일이 있으신가 봐요. 표정이 많이 지치셨어요. 지은의 말에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72년 인생에서 누군가 자신의 지친 표정을 알아봐 준 적이 있었던가요? 회사 직원들도 심지어 가족들도 그의 피곤함엔 관심이 없었는데 주방에서 새로 끓인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앞에 놓으며 지은이 말합니다. 이번엔 간을 좀 연하게 했어요. 어르신 연세에는 짜게 드시면 건강에 안 좋거든요. 도윤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맛은 어제와 똑같았어요. 그녀가 다시 끓인 게 아니라 그냥 새 그릇에 담아온 것 뿐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맛이 달랐습니다. 아니, 맛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진 거였어요. 옆 테이블의 아주머니가 지은에게 속삭입니다. 저런 손님은 그냥 내보내. 왜 참고 있어? 괜찮아요, 아주머니. 저 어르신 어제도 오셨는데 뭔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은의 대답을 들은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냉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어요. 친절은 장사 수단일 수도 있지. 분명 그럴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그녀가 붙여준 반창고가 있는 손가락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상처에 불어주던 입김처럼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지은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건넵니다. 저녁에 드세요. 폐지 주우시느라 제때 못 드실 것 같아서요. 도윤은 도시락을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무게가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죠. 식당을 나오며 도윤은 창문 너머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첫 번째 시험은 통과인가?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로는 합격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여전히 의심의 벽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아직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나서며 도시락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품은 것처럼.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그 빛이 눈부셨습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지나자 시장이 한산해졌습니다. 도윤은 지은이 준 도시락을 품에 안고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수레를 끌 필요도 없었죠. 그저 걷고 싶었습니다. 장터 스피커에서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나훈아의 목소리가 오후의 나른한 공기를 채웠어요. 도윤은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없어 시장에서 국수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그때는 이런 노래가 위로가 되었죠.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는데 잔치국수 끓이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도윤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멸치 육수와 파가 어우러진 그 냄새. 평소라면 코를 막고 지나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냄새가 이렇게 좋았던가. 그는 포장마차 의자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거렸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주인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죠. 뭐 드실래요? 국수 한 그릇요. 네, 금방 나와요.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막걸리를 나누고 누군가는 반찬을 서로 건네주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죠. 국수가 나왔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을 보니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도윤아, 국수라도 나눠 먹으면 정이 생기는 거야. 그때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왜 우리는 국수밖에 못 먹는가?
왜 남과 나눠야 하는가.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돈을 벌었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젓가락으로 국수를 들어 올렸습니다. 면발이 입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 느낌.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을 데웠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옆자리에 시장 아주머니 둘이 앉았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려왔어요. 순례식당 지은이 말이야. 정말 착해. 맞아. 어제도 돈 없는 학생한테 공짜로 밥 줬대. 그래서 장사가 안 되나 봐. 춘자 언니도 걱정이 많더라.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은이 그런 일을 자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아침에 본 아이에게 준 것도 특별한 게 아니었단 말인가? 아니면 정말 그냥 선한 사람인 걸까? 국수를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포장마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폐지 주우시나 봐요. 힘드시죠? 뭐 먹고 살려면요. 여기 김밥 하나 싸드릴게. 저녁에 드세요. 할머니는 김밥 2줄을 신문지에 싸서 건넸습니다. 도윤이 당황해하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시장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서로 도우면서. 도윤은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손엔 지은이 준 도시락, 다른 손엔 할머니가 준 김밥. 두 손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시장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시장 골목을 비추고 있었죠. 상인들의 목소리, 트로트 음악, 음식 냄새가 어우러져 하나의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냄새구나. 도윤은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여기 있다는 걸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도윤은 주머니 속 5만 원권을 만지작거리며 식당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더 확실한 시험을 할 참이었어요. 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니까요. 사람은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진다.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온 도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늘 돈이 문제였죠. 돈 때문에 배신당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붙잡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은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이제 단골이시네요. 그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더 구부정한 자세로 자리에 앉았어요. 마치 정말 힘든 노인처럼 보이려고 애썼죠. 오늘은 된장찌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사이 도윤은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10,000원짜리 음식을 먹고 5만 원을 낸 뒤 내가 5만 원을 냈다고 우길 것. 폐지 줍는 노인에게 4만 원은 큰 돈이니 그녀가 욕심을 부릴지 아닐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도윤은 천천히 먹었어요. 숟가락질 하나하나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큰 거래를 앞둔 것처럼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10,000원입니다, 어르신.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헤매는 척하며 5만 원권을 꺼내 건넸어요. 지은이 돈을 받아 계산대 서랍에 넣고 거스름 돈을 꺼내려는 순간 도윤이 말했습니다. 잠깐, 내가 얼마 냈지? 지은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맑았어요. 5만 원 주셨어요. 거스름 돈 4만 원 드릴게요. 도윤은 일부러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10,000원 낸 것 같은데. 맞지?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힐끔힐끔 이쪽을 쳐다봤죠.
지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방금 5만 원 주셨어요. 제가 서랍에 넣은 거 확인하실래요? 지은이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5만 원권이 놓여 있었죠. 도윤은 더 밀어붙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분명 10,000원 냈어. 늙으니까 무시하는 거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수첩이었죠. 그녀는 수첩을 펼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모든 계산을 여기 적어놔요. 보세요. 아침 7시 15분 한도윤 어르신 된장찌개 10,000원, 받은 돈 5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하는 걸까요? 지은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어르신 지갑에서 신분증이 살짝 보였어요. 그리고 전 실수하지 않으려고 늘 이렇게 적어둬요. 특히 어르신들은 가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속으로는 감탄했죠. 이 여자 보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 기억엔 10,000원 낸 것 같은데. 그 4만 원 내가 가져도 돼. 젊은 사람이 더 필요할 테니. 지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서운함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죠. 어르신, 전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남의 돈을 탐내지도 않아요. 제가 번 돈이 아니면 단 1,000원도 못 받아요. 그녀는 4만 원을 도윤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돈을 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72년 인생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있었을까요? 돈으로 사람을 시험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이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표정이 어두우세요.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을 의심한 사람을 오히려 걱정하는 이 여자. 도윤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정말 있구나. 식당을 나오며 도윤은 주머니 속 4만 원을 만졌습니다. 무거웠어요. 돈의 무게가 아니라 자신의 편견의 무게였죠. 평생 쌓아온 불신의 벽에 큰 균열이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마치 지은의 눈처럼 투명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험은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둬야 할까요?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자신의 양심 같기도 한 그 목소리. 도윤아, 사람을 믿어봐라.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녁 6시, 도윤은 낡은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버스는 10,000원이었지만 폐지 수레를 끌고 탄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는 창가에 기대어 섰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움직이자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푹 꺼진 눈, 그리고 굽은 어깨. 이게 정말 나일까요? 도윤은 창문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유리 너머로 또 다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미경이었어요. 40년 전 떠난 첫사랑. 도윤 씨, 당신은 따뜻하지 않아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 도윤은 32살이었죠. 막 사업에 성공해서 돈이 생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미경은 가난한 미술학도였고 도윤은 그녀와의 미래보다 더 큰 성공을 택했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사랑만으로는 밥 못 먹어. 그때 자신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미경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도윤 씨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 봐요. 그런 사람과는 살 수 없어요. 버스가 급정거하자 도윤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누군가 부축해 주었어요. 젊은 여자였죠. 지은과 비슷한 나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 네. 고맙소. 여자가 미소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미경도 저런 나이가 되었겠죠.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였어요. 도윤은 창가에 이마를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가 사람을 알았더라면,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 그래도 똑같이 돈을 택했을 겁니다. 그게 도윤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지은을 보면서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돈이 전부일까?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 도윤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은의 맑은 눈, 정직한 태도, 그리고 따뜻한 마음. 그것들이 미경과 겹쳐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미경보다 더 순수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걸까?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했어요. 집 앞에 도착한 도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그중 어딘가에 순례식당이 있을 거예요. 지은이 아직도 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마지막 시험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왜일까요?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죠. 미경아. 도윤은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바람만이 그의 백발을 흔들었을 뿐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전, 도윤은 마지막 시험을 하러 가기 전 시장 공원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공원 한쪽에서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불며 놀고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플라스틱 막대를 입에 대고 후 불었어요. 투명한 방울들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햇빛이 비눗방울을 통과하자 무지개 빛이 반짝였어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모든 색이 작은 구 안에서 춤을 췄죠. 도윤은 그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 방울이 천천히 그의 앞으로 떠내려왔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 도윤은 주름진 손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방울이 톡 터졌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인생도 저렇지. 잠시 반짝이고 사라지는. 도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72년을 살았지만 남은 게 뭘까요? 돈, 명예, 그것들도 결국은 비눗방울처럼 사라질 거예요. 아이가 도윤 옆으로 뛰어왔습니다. 볼이 발그레한 예쁜 아이였어요. 할아버지, 이거 해보실래요? 아이가 비누 통과 막대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어요. 폐지 줍는 더러운 노인에게 선뜻 장난감을 내미는 아이라니.
아니야, 할아버지는 괜찮아. 왜요? 재밌는데. 할아버지도 어릴 때 해보셨잖아요. 맞았어요. 도윤도 어린 시절엔 비눗방울을 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때. 어머니와 함께 빨래 비누를 풀어 만든 비눗물로 놀던 기억이 났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막대를 받았습니다. 비눗물에 담갔다가 천천히 불었어요. 작은 방울 하나가 떨리며 생겨났습니다. 아이가 박수를 치며 웃었죠. 와, 할아버지 잘하시네요. 도윤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순수하게 웃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이의 엄마가 다가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르신. 애가 너무 귀찮게 했죠?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도윤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이 덕분에 잠시나마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벤치로 돌아와 앉은 도윤은 계속해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만든 비눗방울이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어떤 건 금세 터지고 어떤 건 멀리까지 날아갔죠. 지은이도 저런 마음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그저 순수하게 사람을 대하는 마음. 어쩌면 자신이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라 저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공원을 나서려는데 아까 그 아이가 뛰어와 도윤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어요. 작은 비누 방울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져가세요. 심심할 때 하시라고요. 도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생명의 온기였죠. 고맙다, 아가야.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험.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지은이 시험을 통과하든 못하든 뭔가 소중한 걸 잃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나흘째 오후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식당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시험. 오늘은 정말 끝까지 가볼 참이었어요. 그녀가 화를 내든 경찰을 부르든 끝을 봐야 했습니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했어요. 지은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도윤이 들어서자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그 미소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도윤은 평소보다 더 무뚝뚝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뜨거운 찌개가 더 극적인 효과를 낼 테니까요.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펄펄 끓는 빨간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래야 하나?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그는 일부러 팔꿈치로 상을 쳤습니다. 뚝배기가 넘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빨간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김치 조각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도윤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연기였지만 목소리에 진짜 분노를 담으려 애썼어요. 손님을 이렇게 대접해? 뜨거운 걸 이렇게 가져다 주면 어떡해?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방에 있던 춘자가 놀라 뛰어나왔고 다른 손님 둘도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당황한 기색도 없었죠. 오히려 차분하게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지은이 도윤의 손과 다리를 살폈습니다. 국물이 튄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도윤은 그 손길에 몸이 굳었습니다. 다친 건 없어. 하지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윤이 더 크게 소리쳤지만 지은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로 바닥에 국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뭐가 죄송해? 내가 엎은 건데. 도윤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실수였어요.
자신이 엎었다고 인정한 셈이 되었죠. 하지만 지은은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리세요. 새로 해드릴게요. 지은이 일어서려는데 도윤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몰랐어요. 왜 화를 안 내? 지은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연민이 가득했죠. 어르신, 뭔가 많이 힘드신가 봐요. 며칠째 계속 이러시잖아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들켰어요. 이 여자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일부러 그러는 걸, 시험하는 걸 눈치챘던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죠. 지은이 도윤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빨간 국물이 마치 자신의 부끄러움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지은이 수저를 도윤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이번엔 좀 식혀서 가져왔어요. 도윤은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72년 인생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미안하오. 도윤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지은이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어르신도 사람이시니까요. 그 말에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 맞아요. 자신도 사람이었죠. 회장이기 전에, 아버지이기 전에 그저 한 명의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지은이 또 도시락을 건넸어요. 오늘은 계란말이도 넣었어요. 어르신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도윤은 도시락을 받아들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마주볼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식당을 나오며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시험은 끝났어요. 아니, 애초에 시험 받아야 할 사람은 지은이 아니라 자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골목을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편견과 불신의 벽이요. 이 여자라면,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자라면 내 아들 도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도연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할 겁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마치 지은이 닦아준 바닥처럼 깨끗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은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아직 정체를 밝힐 용기는 없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상인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죠. 저 노인이야, 저 노인. 정말 사기꾼이었대? 순례식당에서 난동 부렸다면서.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어요. 어제 자신이 국물을 엎은 일이 와전되어 전해진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례식당에 도착하니 평소와 달리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늘 북적이던 아침 시간인데 텅 비어 있었죠. 춘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춘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어르신, 오늘은 다른 데 가시는 게 어떨까요? 춘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어요. 항상 친절하던 춘자가 이렇게 나오다니. 왜 그러시오? 시장에 소문이 다 났어요. 어르신이 여기서 행패 부리고 다닌다고. 우리 가게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식당이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시험한답시고 한 행동이 결국 지은과 춘자에게 돌아온 거였죠. 그때 지은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언니 그만해요. 어르신도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지은아, 너무 착하게만 살면 안 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춘자가 한숨을 쉬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 도윤에게 다가와 평소 자리로 안내했어요. 어르신, 신경 쓰지 마세요. 오해는 곧 풀릴 거예요. 도윤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소문 때문에 손님이 안 오는데 괜찮소? 괜찮아요. 선한 사람은 결국 남으니까요. 지은의 대답에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바보인 걸까? 아니면 성인인 걸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소?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믿고 싶어요. 사람은 결국 진심을 알아본다고요. 지은이 국밥을 가져다 주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목이 메어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식당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크게 말했죠. 저기 사기꾼 노인 맨날 가는 식당이야. 주인도 한패 아닐까?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욕은 참을 수 있어도 지은과 춘자에 대한 오해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재벌 회장이라고 밝힐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지은이 또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내일도 오실 거죠? 손님이 안 와도? 어르신은 손님이 아니라 가족 같아요. 그 말에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2년 살면서 타인에게 가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요? 식당을 나오며 도윤은 복잡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텅 빈 식당 안에서 지은이 혼자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세상은 왜 착한 사람을 먼저 의심할까?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남을 의심하며 살아온 자신도 결국 세상의 일부였겠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섯째 날 오후 3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도윤은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있다가 급히 천막 아래로 피했어요. 빗방울이 거세게 떨어지며 천막을 두드렸습니다. 천막 아래엔 이미 몇 명의 상인들이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구석으로 수레를 밀어넣고 숨을 고르며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축축한 냄새가 났죠. 빗물이 수레 위 폐지를 적셨습니다. 하루 종일 모은 것들이 물에 젖어 무거워졌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폐지값도 제대로 못 받을 거였죠. 어르신, 이거 드세요. 갑자기 누군가 따뜻한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국밥집 주인 할머니였어요. 며칠 전 국수를 사 먹었던 그 포장마차 주인이었죠. 어육탕이에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도윤이 종이컵을 받아들자 따뜻한 김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생선 국물의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추위에 떨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고맙소.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도윤은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을 데웠어요. 이렇게 사소한 친절이 사람을 버티게 하는구나. 도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재벌 회장으로 살 때는 몰랐던 거였어요. 비싼 와인보다 이 종이컵 하나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도윤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은도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걸까?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천막 밖으로 순례식당이 보였습니다.
빗속에서도 지은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비쳤어요. 손님이 줄었는데도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죠. 저 아이 때문에 식당이 어려워졌는데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시험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비가 조금 잦아들자 사람들이 하나둘 천막을 떠났습니다. 도윤도 일어서려는데 젖은 수레가 무거워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아저씨, 도와드릴게요. 젊은 청년 하나가 다가와 수레를 함께 밀어주었습니다. 도윤이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평소 같으면 폐지 줍는 노인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괜찮아요, 아저씨. 저도 예전에 이런 일 해봤거든요. 청년이 씩씩하게 웃으며 수레를 밀었습니다. 도윤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세상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천막을 나와 걷는데 빗물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씻어내는 것 같았죠. 도윤은 순례식당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정체를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사라져야 할까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천막을 떠나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젖은 수레가 무거워 걸음이 느렸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은이 우산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앞치마는 이미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우산도 없이 어디 가세요? 지은이 도윤 위에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작은 우산이라 둘이 서기엔 좁았어요. 지은의 어깨가 빗물에 젖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우산을 도윤 쪽으로 더 기울였습니다. 비 맞으면 감기 들어요. 특히 어르신 연세에는 조심하셔야 해요. 도윤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볼에 붙어 있었어요. 추운지 입술이 살짝 파랗게 변해 있었죠. 그런데도 자신을 걱정하는 이 여자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하오? 도윤이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자신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오히려 피해만 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지은이 잠시 멈춰서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웠어요.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 대답에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은의 눈에 외로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부모님 일찍 여의고 혼자 살다 보니 아플 때나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도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 미소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돈은 많지만 결국 혼자인 자신의 모습을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왜 이런 늙은이한테,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사람한테 잘하는 거죠. 어르신도 분명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일 텐데.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소중한 사람. 자신이 정말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일까요? 아들에게도 회사 사람들에게도 그저 돈 많은 회장일 뿐인데. 우산 아래서 둘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어요.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보다 훨씬 부자구나. 마음이 부자인 사람, 남을 위해 기꺼이 젖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어르신, 정말 폐지만 주어서 사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움찔했어요. 가족은 없으세요? 도와줄 사람이나? 혼자 사는 게 편해서. 도윤이 둘러댔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가끔은 외로우시죠? 저도 그래요. 일할 때는 괜찮은데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두 사람이 순례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우산을 도윤에게 건넸어요. 어르신, 이거 가지고 가세요. 아니야, 내가 써야지. 저는 집이 가까워요. 어르신은 멀잖아요. 지은이 우산을 도윤의 손에 꼭 쥐어주고 식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맑아서 도윤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이 작은 우산 하나가 1,000원도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우산 아래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평생 돈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정작 가장 값진 건 이런 마음이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진심 말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도윤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식당 불빛이 빗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등대처럼요. 6째 날 새벽 도윤은 폐지를 줍기 위해 일찍 나왔습니다. 어제 비에 젖은 수레가 아직도 무거웠어요. 골목 입구에서 무거운 수레를 끌어올리려 애쓰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27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도윤이 며칠 전 시장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죠. 태성이라고 했던가요? 그도 폐지를 줍는 청년이었습니다. 태성이 수레 한쪽을 들어 올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쓰자 수레가 쉽게 움직였어요. 도윤은 청년의 손을 보았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힘이 있었죠. 고맙네.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도윤이 물었습니다. 태성이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먹고 살려면 해야죠. 아저씨도 그러시잖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태성은 능숙하게 캔을 골라내고 박스를 접었어요. 도윤보다 훨씬 빨랐죠. 아저씨, 폐지 줍는다고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태성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도윤이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긴 하지만 우리도 일하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돈 버는 거죠. 도윤은 청년의 당당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자신은 며칠째 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웠는데 이 청년은 떳떳했어요. 내 손은 참 깨끗하다. 도윤이 태성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더럽고 거칠었지만 정직한 노동의 손이었어요. 태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면 되는 거잖아요. 손이야 씻으면 되고요. 그 말에 도윤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의 손은 깨끗했지만 마음은 어땠을까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정말 깨끗했을까요? 태성이 골목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저씨, 저는 이쪽으로 가야 해요. 근데 아저씨, 혹시 순례식당 아세요? 알지. 왜? 거기 지은 누나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가끔 밥도 공짜로 주고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문 때문에 손님이 안 온대요. 태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도윤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어요. 누나 같은 사람이 고생하는 거 보면 화가 나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태성이 한숨을 쉬며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청년도 지은을 걱정하는구나. 모두가 그녀를 아끼는데 정작 자신은 그녀를 시험하고 상처를 줬어요. 혼자 남은 도윤은 주머니에서 지은이 준 우산을 꺼내봤습니다. 접힌 우산이 작고 낡았지만 소중했어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너무 컸으니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태성도 지은도 모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지만 부자였고 힘들지만 행복했죠. 자신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 첫 햇살이 비쳤어요.
도윤은 순례식당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여섯째 날 오전,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검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완전히 달랐죠.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닌 재벌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속일 때가 됐지. 도윤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어요. 며칠 만에 입는 정장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낡은 재킷이 더 편했던 것 같기도 했죠. 운전기사에게 연락하지 않고 직접 택시를 잡았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칠 동안 걸었던 거리가 차 안에서는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같은 길인데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가. 시장 입구에서 내린 도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양복 입은 그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며칠 전까지 폐지를 줍던 노인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순례식당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식당 문 앞에 서니 손이 떨렸어요.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3번. 도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양복 입은 노신사를 보고 당황한 것 같았죠. 어서 오세요. 어르신? 지은이 도윤을 알아봤습니다. 양복을 입었어도 얼굴은 같으니까요.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르신, 오늘은 왜 이렇게? 도윤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맑은 눈을 똑바로 보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지은 씨, 앉아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지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춘자도 주방에서 나와 뒤에 섰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지은 씨, 나 도연이 아버지요. 공기마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춘자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한도윤입니다. 도연이가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당신이라고 해서 직접 확인하러 왔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도윤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실망일까, 분노일까, 아니면 배신감일까? 미안합니다. 당신을 시험한다고 그런 짓을 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렇게 깊이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식당을 채웠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대답이 두려웠어요. 어르신, 아니 회장님. 지은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죠.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놀라 지은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상대가 저 같은 사람이니 얼마나 걱정되셨겠어요. 지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상황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니. 하지만 회장님, 전 도연 씨를 정말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서요. 지은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동안 지켜본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요.
지은은 놀라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시험했다는 사실보다 그가 겪었을 고민과 갈등이 더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지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밥 한 공기, 그냥 사람이 배고파 보여서요. 구부정한 어깨, 지친 눈빛, 떨리는 손.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드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첫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던 국밥, 그리고 지은의 환한 미소. 그 한 공기의 온도가 내 인생을 녹였다. 도윤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 후회와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지은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지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지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알았어요.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엔 알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오셨잖아요. 그게 더 감사했어요. 도윤이 놀라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회장이든 노인이든 결국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밥이 필요하고 외로우면 따뜻한 말이 필요하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어요. 권력과 돈으로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던 거죠. 춘자가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도연 씨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매일 그 사람 이야기만 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라서 좋대요. 도윤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죠. 도연 씨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겉으론 차가워 보여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 말에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전해졌으니까요. 회장님, 밥 드셨어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식사하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정성껏 차려드릴게요. 지은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평소 앉던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양복을 입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가 편했습니다. 곧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상이 차려졌어요. 하얀 쌀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평범한 밥상이었지만 도윤에겐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로도 회장님으로도 그냥 한도윤 어르신으로도요. 지은의 말에 도윤은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요. 자주 올게요. 며느리 밥 먹으러. 지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춘자도 웃었어요. 식당 안이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뜨거운 밥알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그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가슴 깊은 곳까지 닿았어요. 이게 진짜 밥맛이구나.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은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웃고 때론 다투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진짜 삶이었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결국 따뜻한 밥 한 공기로 기억되는구나. 1개월 뒤 아침 7시 순례식당은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소문이 좋게 퍼졌는지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죠. 도윤은 차 안에서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직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지은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엔 작은 반지가 빛나고 있었죠. 도연이와의 약혼 반지였습니다. 식당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멀리서도 보이는 글씨. 감사합니다. 한도윤 어르신. 그 옆엔 폐지 수레를 끌고 있는 자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은이 몰래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진 속 자신은 초라했지만 이상하게 행복해 보였어요. 아마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택시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태성이 내렸어요.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지은의 도움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식당으로 들어가며 환하게 웃었어요. 포장마차 할머니도 지나갔습니다. 지은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갔어요. 아마 반찬이겠죠.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시장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상인들의 호객 소리, 손님들의 흥정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그 사이로 식당에서 나는 김치찌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보기만 할게. 저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니 됐어. 도연이가 식당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지은을 안아주고 춘자에게 인사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도윤의 눈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하지만 도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기사님, 이제 가지.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뒤를 돌아봤어요. 식당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 위에 내려앉아 반짝였죠. 사람은 결국 따뜻한 밥 한 공기로 기억된다. 도윤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알 것 같았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그저 따뜻한 마음 하나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것을요. 차는 시장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엔 여전히 그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순례식당의 김냄새처럼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온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엔 지은이 준 도시락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쓰지 않지만 버릴 수 없는 물건이었죠. 도시락통을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엔 여전히 무언가 가득한 것 같았어요. 바로 사랑과 진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저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따뜻한 밥 한 공기를 그리워한다는 거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은에게, 시장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진실을 가르쳐준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감사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천억대 재벌 회장이 신분을 숨기고 폐지를 줍는 노인으로 위장해 예비 며느리인 식당 종업원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진심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